자, 이번 시간에 중개보수, 그 다음에 실비 등에 관한 쟁점을 보게 될 텐데요. 자, 과정 다시 갑니다. 중개계약을 체결해서 중개의뢰인이 기업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을 맡기게 됩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논의가 되게 될 게, 기업공인중개사 등이 확인 설명했고요.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 파생되는 문제가 중개보수라고 하는 것을 받을 권리, 중개보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앞에서 우리 중개보수 관련한 쟁점들 몇 개 체크를 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무등록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중개보수 청구권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고 중개보수자를 지급을 하기로 약정을 했어도 무효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지급했어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환원의 법률에 따라서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편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 중개업의 정의 자체가 이런 게 있었죠.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보수를 받고 그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중개업이라 불렀었죠. 그래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소위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자칭하는 분과 중개계약 등을 체결하고 중개가 완성됐는데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이런 게 있었고요. 한편 자, 우연히 1회 해서 중개업이 아닌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중개업은 부수 들어가면 중개업이었었고 우연히 1회 들어가면 중개업이 아니다라고 했었고,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기를 하고 나서 소위 약정한 보수, 그에 과도하지 않다라면 그 중개보수 약정은 다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봤었고, 그 외의 쟁점으로서 앞에서 우리 벌칙하면서 한번 체크했던 건데,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 이런 것들이 이제 개공이든 수공이든 금지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됐었고요.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수수하는 것은 초과수수하는 부분 자체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소위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했었고요. 바로 비교해서 직접 거래라고 하는 거 3년 3천 등 금지되는 행위인데 그건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자, 직접 거래했을 때 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기업공인중개사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할 수는 있다, 이런 내용들 앞에서 설명드렸었고요. 마지막 쟁점, 자, 우리가 겸업할 수 있는 게 있었죠. 겸업, 공식 외우셔야 되죠. 겸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거 대행할 수 있었고요. 상담할 수 있었고요. 알선할 수 있었고요. 제공할 수 있었고요. 대리할 수 있다.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의 겸업 범주 라고 해서 이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대행, 분양대행 해서 주택과 상가에 한정했었고요. 그 다음에 상담, 그건 쟁점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알선, 권리분석 취득 알선이 있었고,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 알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제공, 그래서 경영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개공을 대상하는 경영정보의 제공,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범주. 마지막 매수 신청들이 입찰 신청들이 오늘 뒤에서 이제 논의하게 될 게, 이 매수 신청들이 입찰 신청 대리라고 하는 개념은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등록을 했다는 전제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상가의 분양 대행과 관련해서 받은 보수라고 하는 것은 소위 법정 중개보수는 별개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보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중개가 완성되게 되면요 중개 보수 청구권 발생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뭐 특별한 의미는 없죠. 근데 이제 중간에 이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됐을 때 이게 보수 청구권이 소멸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다만 기업 공인중개사의 귀책 사유가 있어서 계약이 해제 무효가 됐다면 그때는 보수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물론 현실적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중개가 완성이 됐는데 중간에 계약이 나가리가 됐는데 그걸 가지고 보수는 달라라고 했을 때 잘 안 주죠. 안 주겠죠. 그래서 그때는 소송 걸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받기 어렵다. 그건 별개의 문제로 중개 보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자, 기본적으로 개공의 귀책 사유가 아닌 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 되겠고요. 지급 시기 따로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큰 의미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약정은 이미 본 것처럼 무효라고 하는 것, 초과되는 부분에 한해서 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요렇게. 요건 좀 큰 이슈 안 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중개보수의 산정 방법이라고 하는 거, 자, 거래 금액 특정해야 되고요. 거기다 중개보수 요율을 곱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중개 보수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되죠. 그래서 자, 가볼까요? 자, 중개 보수라고 하는 거,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거 에다가 중개 보수요율을 곱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바로 중개 보수액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거래 금액부터 먼저 특정을 해 봐야 되죠. 우리가 이제 거래라는 게 매매, 임대차, 교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게 되죠. 우리가 계약법 공부할 때도 매매, 교환, 임대차. 그래서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매매 금액이라는 것은 자, 일단 부동산이 되면 자, 거래 금액, 매매 대금 그 자체가 다 거래 금액이 되고 뭐 색칠 그을 것도 없죠. 당연한 얘기가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시험용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분양권, 계중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중토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면 자, 불프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세법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계산할 때 그때는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뭐라 부른다? 바로 양도가액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우리 세법에게 다시 한번 간단하게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법 가서 양도소득세 과정을 보게 되면 차금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순서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양도 차익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것을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는 것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금과라고 하는 거 해서 양도 차익 등을 계산해 내에 있어서 실질 거래 가액에 따라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다만 우리가 추계 결정, 추계 경정이라고 해서 기억해 볼까요? 양도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추계 결정하는 순서. 자, 뭐가 있었지? 매 사례 가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감정평가액.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환산가액, 그 다음에 기준시가. 이 중에서 양도가액은 매감기 순서로 추계 결정 등을 하게 된다. 이에 비해서 취득가액은 매감 환기 순서로 어떻다? 추계 결정을 하게 된다. 그때 기준시가가 뭐냐라고 했을 때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그런 얘기 하면서 바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관련해서 추계 결정 금액은 불입한 금액,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바로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이런 식으로 가게 돼서 요건 조금 세법 공부가 되게 되면 불입한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 자, 다시 돌아와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분양권이 최근에 답이 한번 됐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분양권 관련해서 지금 논의하게 될 것이, 자, 아파트 분양권을 자, 매매를 중개를 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래 중개 보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먼저 거래 금액이라는 것을 특정을 해야 돼요. 거래 금액을 특정하는 거 계중프라고 해서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자, 뭔 소리야? 자, A라고 하는 회사하고요.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갑이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해서 분양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분양권을 앞에서 공부하실 때 중개대상물 할 때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분양권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의 상태를 가리켜서 입주권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 되게 될 것이고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계약금 만약 100만 원 걸었다라고 한번 쳐보고요. 그 다음에 자, 중도금 3억을 투입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머지 금액의 2억을 지금 납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해서 중간에 누구한테 을에게 전매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볼 것이냐?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거. 자, 계약금 100만 원, 그 다음에 중도금 3억, 그리고 앞으로 내야 될 2억은 유보해 놓고요. 대신 프리미엄을 5,000원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어떻다? 거래 금액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중개 보수를 산정을 하게 된 데서 계중프라고 하는 거. 다시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바로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를 산정할 때 거래 금액으로 계산한다. 해서 계중프라고 하는 거.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지불하는 금액이 뭐라고요? 3억
100만 원에다가 얼마? 이 5천만 원을 더해서 3억 5천100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다? 거래 금액이 되게 될 것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중개보수를 계산을 하게 된다 해서 좀 어려웠던 거 계중포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출제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계약, 큰 쪽 가액에서 교환은 뭐죠? 금전 외 재산권 간의 상호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가리켜서 교환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가액 중 큰 쪽을 기준으로 해서 중거래 금액을 계산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도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이게 조금 이제 공부할 때 신경 거스리는 부분이죠. 자,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에 있어서는 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거래 금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환산보증금은요, 보증금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을 합한 금액, 이게 원칙적으로 환산보증금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 사람이 보증금이 3천이고 월세가 3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얼마? 100을 해서 이 3천에다 더하게 되면은 이것이 어떻다? 거래 금액이 되게 된다. 해서 30만 원에 10배 하면 300이고 지금 100배 하면 3천만 원. 그래서 이때는 거래금을 얼마로 봐야 된다? 6천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중개보수 요율을 곱해서 중개보수를 계산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항상 특례 조항을 가지고 예외 조항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하죠. 자, 지금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지금 보증금 1,000만 원이에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100 하게 되면 토탈 합쳐서 얼마? 4천만 원. 요걸 4천만 원을 거래금액, 중개 거래금액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 더해본 금액이 5천 미만이 되게 되면은 이 월세에다가 얼마 곱하기 70을 한 금액을 자, 여기다 보증금에 더하게 되면은 이때 이것을 우리가 임대차에 있어서 거래 금액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다시요. 지금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 여기에다가 보증금을 더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거래 금액이 된다. 근데 시험 문제는 항상 어렵게 좀 구성을 해야 되니까 두 개를 더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되게 되면 5천 미만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지금 보증금에다가 지금 월세 곱하기 70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 이걸 뭐라 부른다? 환산보증금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계산 금액이 5천 이상이냐 5천 미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정도가 임대차에 있어서 거래 금액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개 이상의 거래, 이게 조금 이제 어렵게 문제 구성하는 경우죠. 그래서 임대차, 그 다음에 매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미리 이건 사례 보고 가셔야 돼요. 문장을 보면 오히려 헷갈려. 갑이 X주택의 매도인이다. 매도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의 지위에 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그래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임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임차인이 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자,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포함한 2 이상의 거래가 동시에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이때는 매매 금액만을 물어본다. 거래 금액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2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 동일 기회에 2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거래 금액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식이라고요. 자, 3억에 갑이 을한테 이 주택을 매도하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 원을 내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 어떻다? 거래 금액으로 삼게 될 것이고 나머지 자, 임대차에 관한 금액은 어떻다? 거래 금액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 해서 이게 이제 조금 난이도 있게 구성할 때 이슈. 그래서 자, 지문 형태로 구성할 때는요 2가지예요. 거의 이제 지문 형태로 구성을 할 때는 한 가지겠구나. 분양권 매매, 계중포라고 하는 거.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요거 이제 더한 금액이 거래 금액이 되게 된다. 요 얘기가
계종부가 구성이 됐었고 나머지는 주로 계산 문제 형태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자 지금 매매 금액은 또 따져 물으실 게 없겠고 교환계약 큰 쪽이다.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에서는 환산보증금 계산해내는 방식이 있었고요. 거기다 곱하기 70 하는 게 대부분 문제의 구성. 그 외에 자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 금액을 어떻다 거래 금액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하는 거죠. 여기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이런 경우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X주택을 을한테 매도하기로 하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매도인이 될 테고, 이 사람이 매수인이 된다라고 전제하고, 을이 병한테 임대차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임대차를 한다 했을 때, 이때는 전혀 다르게 계산하는 거야. 자, 이 갑과 을 사이에 대해서는 매매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로 산정하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을과 병 사이에서는 또 임대차를 기준으로 해서 거래 금액을 계산해서 중개보수를 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를 구성할 때 항상 을이라는 사람이 얘들은 중개보수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문제 구성을 하는데 각각의 별개의 문제로 아까 같은 사람 간의 매매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어떻다 매매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 그래서 거래 금액 산정에 관한 주제 해서 지금 우리가 뭘 찾으려고 중개보수라고 하는 것을 논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금액을 특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요율 이라는 것을 따져야 되는데 이 중개보수요율은 중개 대상물에서 따라서 달라집니다. 앞에서 우리 확인 설명서 할 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 확인 설명서,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토진 중개 대상물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개보수요율은 주택과 주택 외의 것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주택은요 매매 교환에 있어서 3분의 9 이내에서 임대차는 3분의 8 이내에서 어떻다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뭘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다 결정되게 된다. 시도 조례를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된다. 다시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요율은 매매교환 3분의 9 임대차 3분의 8 이내에서 정하되 자 구체적인 사항은 어떻다. 그 사항은 조례를 통해서 시도 조례를 통해서 특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택은 결국 뭘 봐야 된다? 조례라는 것을 봐야 된다. 주택은 뭘 봐야 된다고요? 자 중개보수요율의 상한을 확인해서 시도 조례를 봐야 된다. 자 다시요. 뼈대 잡으셔야 돼. 물론 시험에는 1000분의 9, 1000분의 8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주택에 있어서는 시도 조례라는 것을 봐야지 그 중개보수율의 상한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부분 시도 조례가 매매교환 1000분의 5고요. 임대차 1000분의 4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걸 뭐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걸 갖고 답을 구성하지는 않을 테고 그래서 주택이라고 하는 거 주택의 중개보수율은요. 자, 매매 교환 1000분의 9, 임대차 1000분의 8 이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을 얻어다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이고요. 주택 외 중개 대상물 아까 비주거용 건축물이라든가 토지 뭐가 됐든 간 분양권 이런 것들도 다 비주거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원칙적으로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큰 뼈대부터 먼저 가십시다. 자, 주택 외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중개 보수요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 국토교통부령을 보게 되면 원칙이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기본적으로 주택은 조례 1000분의 9, 1000분의 8에서 조례인데 실질적으로 다 1000분의 5, 1000분의 4, 0.5%, 0.4%를 적용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있어서는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 그러니까 매매든 이 교환이든 임대차든 다 얼마?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9 이내에서 다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될 텐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예외가 있어서 오피스텔 때문에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오피스텔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 1000분의 4라고 하는 거. 자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 1000분의 4라고 하는 거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지금 기본적인 뼈대만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뭘 따른다? 시도 조례에 따르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매매 교환 등에 있어서는 얼마? 0.9%. 자 그다음에 임대차에 있어서는 얼마? 0.8%라는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상황은 뭘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정하게 된다.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보수 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험 문제로 이슈가 되는 오피스텔만 출제 포인트야.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1000분의 5, 임대차 1000분의 4. 모든 문제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왜? 자, 오피스텔도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의 일종이 되게 될 텐데 3분의 9 내에 뜨면 출제 오류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다시 갑시다. 머릿속으로 자, 주택인 중개 대상물에 있어서는 자, 매매 교환은 1000분의 9, 임대차 1000분의 8 이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을 정한다. 다시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은 원칙은 0.9%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것은 오피스텔의 경우는 1000분의 5, 매매 교환 1000분의 5, 임대차 얼마? 1000분의 4라고 하는 거죠. 자, 오피스텔 얘기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 중개보수율을 보셨어요. 이제 살을 좀 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중개 대상물의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가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자, 주택이나 주택이 아니냐를 판단할 때 이건 중개 의뢰인 입장에서 좀 낮은 보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주택에 비해서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의 중개 보수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인 자, 건축물 등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는 전부 어떻다 중개 주택이 관한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해서 상가주택이라고 그러나요? 상가주택이라고 그래서 한 2층, 3층짜리 1층은 편의점 같은 거 있고 2층, 3층은 주택으로 쓰는 거 이제 한 덩어리 되어 있다. 단독주택이다. 해서 이런 경우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 되게 되면 어떻다 상가 끼어 있어도 그냥 주택에 관한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을 한다 해서 자 2분의 1 미만이 될 때는 일단은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관한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상가가 자 더 크다 그러면 일단은 어떻다 상가에 관한 중개 보수율 아까 3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 이 조항을 적용을 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려운 거 자 이게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를 따지물 때 자, 섞여 있을 때, 자, 그럼 중개보수는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할 거냐,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관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할 거냐,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큰 경우는 당연히 주택이 될 테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상가가 될 텐데, 이때는 딱 2분의 1일 때는 이때도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주택의 중개보수율은 1000분의 9, 매매 교환, 그 다음에 임대차는 1000분의 8 이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에 따른다.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시험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다 치고, 자, 제일 어려운 게 사무소 기준에서, 자, 사무소 기준이라고 하는 거 읽지 마요. 외워야 돼. 사무소 기준. 외울 게 뭐라고요? 사무소 기준에서 외울 게 사무소 기준이라고요. 자, 이 얘기를 하려면 우리 앞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해야 되는 것이 몇 개가 있었어요. 먼저 등록증 원본 게시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했었고요. 세 번째가 손해배상 책임 보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게시하도록 한다. 뭐 이제 보증보험회사 이런 데서 1억 한도 이런 것들 필요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중개보수 요율표라는 것도 다 게시를 하도록 한다. 자, 미리 전제를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중개보수 요율표라고 하는 것은 주택이었을 때만 문제가 됩니다. 주택이 아니면 중개보수 요율표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자,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은 아까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 주택만 뭐가 문제가 된다. 중개보수 요율표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매매교환 1000분의 9, 그 다음에 임대차 1000분의 8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됐으니까 시험마다 어떻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의 요율표가 최고 한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죠. 자, 서울하고 그 다음에 맞닿아 있는데 과천이라는 도시가
있게 됩니다. 자, 경기도 과천에 있는 분이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서 기업 공인중개사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자, 등록증 원본 보이겠죠? 자격증 원본 보이겠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을 증명할 수 있는 뭐 1억 한도 이런 거 나와 있을 테고, 그리고 중개 보수 요율표가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 상담할 때 앞에 쭈그려 앉아 있다 보니까 중개 보수 요율표가 쭉 나와 있네. 예를 들어서 매매는 1000분의 5고 임대차는 1000분의 4다. 시도소 조례가 나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나는 그 쭈그려 앉아 있으면서 중개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고 임대차는 1000분의 3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나중에 중개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하다 보니까 이 과천 옆에 사당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아파트를 혹시 매수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과천에 있는 물건이 마땅치 않아서 서울에 있는 사당동에 있는 물건을 매수를 했다. 공동중개를 한 거야. 그랬을 때 이 중개보수, 자, 서울시 조례를 적용할 거냐, 아니면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로 갈 거냐, 중개대상물 소재지로 갈 거냐가 문제가 된다고. 근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중개사무소를 기준으로 보는 거라고. 중개사무소에 가서 중개보수요율표가 얼마구나라고 대충 추정을 했다고. 그런데 서울이라서 중개보수요율이 만약에 좀 높았다 하십시다. 매매는 1000분의 6 이렇게 돼 있다 하십시다. 그러니까 이게 중개대상물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시 기준의 중개보수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다툼이 있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뭐라고요? 자기가 봤던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중개의뢰인에게 이미 고지가 됐던 사항을 기준으로 중개보수요율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기준 하면 뭐라고요? 사무소 소재지에 따른 기준. 이제 문장 외우시면 안 돼. 기준 뜨게 되면 뭐라고요? 사무소 소재지. 기준 뜬 뭐라고요? 사무소 소재지. 기준 뜬 읽으면 미쳐버려. 좀 이따 읽어보면 그 말이 다 그 말 같단 말이야. 기준 들어가면 뭐라고요? 사무소 소재지. 자, 기준 들어가면 뭐라고요? 사무소 소재지. 이게 나름 어려운 문제야. 문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보실수록 점점 헷갈려. 그래서 기준 들어가면 다 사무소 소재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갔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택에 있어서 중개보수요율이라고 하는 거, 우리 법에서는 매매교환 1000분의 9, 임대차 1000분의 8 이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을 적용한다.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얘가 자주 출제가 돼요. 법조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기역, 니은,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무소 소재지 나오게 되면 겁나 어려운 문제. 지금 8년 동안 4번인가 구성이 되고 2번인가 답이 돼요. 해서 사무소 소재지라는 것이 기준은 어떻다? 사무소 소재지. 그럼 정리합니다. 자, 어떤 물건이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요율을 적용할 거냐, 주택 외에 관한 중개보수요율을 적용할 거냐를 검토함에 있어서 자, 주택의 면적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요율을 적용을 한다. 지금 사무소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가 달라지는 경우 이때는 사무소 소재지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고 할 것.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요율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 왜?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단순하니까. 이거보다 어려운 게 뭐야? 주택이 어렵죠? 1000분의 9, 1000분의 8 이렇게 좀 난이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 토지라든가 상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매매든 임대든 교환이든 무조건 다 뭐라고요?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서 0.9%까지 받아낼 수가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여기서는 100% 시험에 뜨는 게 뭐겠어요? 원칙 나와 있고 예외 있으면 뭘 가지고? 예외.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거. 매매교환 1000분의 5, 임대차 1000분의 4. 스톱. 한번 물어봅시다. 자, 오피스텔에서 매매교환이 시험에 출제가 될까요? 임대차가 시험에 출제가 될까요? 자, 이렇게 법이 돼 있다고 치고 무조건 임대차를 내는 거지. 뒤쪽에 있는 거 내는 거라고. 아니, 이건 누구나 그냥 출제 기본 룰이에요. 어떤 주제가 토픽이 주어져 있으면 절대 매매 안 나와. 지금까지 100% 뭐 맞네? 임대차. 뭐가 더 어려워? 매매 교환이 어려워? 임대차가 어려워요? 똑같지. 근데 시험에는 뒤에 있는 게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아니, 출제의 기본 룰이라고요.
아까 우리 거래계약서 내용 중에서 맨날 뽑아냈던 것 중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런 걸 집어넣는다고. 그게 법조문 제일 뒤에 있다고. 거래계약서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 제일 끝머리에 있는 게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도배하는 거야. 이건 사람이 갖는 습관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피스텔에서는 매매 교환 얼마? 1000분의 5, 임대차 1000분의 4. 오피스텔 임대차 얼마? 1000분의 4라고 하는 거. 오피스텔 임대차 뭐라고요? 1000분의 4. 오피스텔 임대차 중개보수율이 뭐라고요? 1000분의 4라고 하는 거. 요것만 알면 지금까지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요. 굳이 매매를 내릴까요?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다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일단은 뭐 지금까지 통계 데이터는 오피스텔의 임대차는 얼마? 1000분의 4.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자, 아까 우리 주택에 있어서의 중개보수율. 주택은 이제 원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원룸에서 중개보수율은 일반적으로 시도조례가 매매 교환은 1000분의 4고, 1000분의 5고, 임대차가 1000분의 4였어요. 과거에. 대부분 시도에서. 원룸으로 할 때 아까 매매 교환은 0.5%, 0.05%, 그 다음에 임대차는 얼마? 0.04%가 중개보수율이라고. 과거에. 지금도 그렇고. 원룸은 주택이니까. 오피스텔은 과거, 이 법이 지금 만들어진 지 한 7년 됐는데, 오피스텔은 과거에 뭐 했어요?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 라고 법이 돼 있었다고. 옛날 법이 이 예외 조항이 없을 때, 예외 조항이 없을 때는 그냥 오피스텔은 뭐라고요? 자,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고 돼 있었다고. 그래서 문제가 돼서 법을 바꿨다고. 뭐냐면 중개 의뢰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요즘에 원룸 잘 나옵니다. 원룸에 입주하면 중개보수가 1000분의 4. 그 당시 7년 전 기준으로. 근데 오피스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가서 살게 되면 얼마? 1000분의 9. 사람들이 막 불만을 제기해.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나 그게 그건데. 그래서 이게 지랄들을 하니까 그럼 법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 1000분의 4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온 한 7년 됐어요. 7년 정도 된 조항이 이 조항이 오피스텔.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답들 몇 개 체크하고 나서 질문 확인해 볼까요? 거래금액. 자 일단 주요 이슈가 되는 거. 자 분양권 매매 계중토라고 하는 거 외우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매매 금액만을 거래 금액으로 본다.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좀 있다. 환산 보증금 계산할 때 무조건 뭐야? 5천 미만을 깔아줘. 5천 미만을 깔아줘. 문제를 구성할 때 곱하기 100해서 더하게 되면 5천 미만을 만들어주고 그때는 보증금에다 월차임 곱하기 70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구성을 합니다. 계산 문제 형태로 구성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율. 자 시험의 포인트. 자 2분의 1 이상이면 어떻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율을 적용한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치 않고 사무소 소재지가 출제 포인트. 겁나 중요해. 기준 한번 뭐라고요? 사무소 기준. 자, 기준은 뭐라고요? 사무소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실제와는 무관하게, 자, 주택의 매매 교환은 1000분의 9 이내에서, 1000분의 9 이내. 그 다음에 임대차는 얼마? 1000분의 8 이내. 이 숫자 묻는 게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은 너 딴 거 볼 거 없고요. 오피스텔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 바로 지문 가지고 몇 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82페이지 가서 자 핵심 지문 쭉쭉 가겠습니다. 이건 뭐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닌데 1번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옳은 표현. 중개 보수와 달리 중개 보수는 중개가 완성될 때 가는 것이고 자 권리관계 확인 우리가 이제 저런 거 있잖아요. 등기부 띄워보는 경우 있잖아요. 700원, 900원 요거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라고. 실비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 8년 동안 지문 한 개 나왔다고 아무 의미 없어. 2번 지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해제가 됐을 때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뭐 이건 이제 특별히 어려운 일 없겠죠.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 박스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중개보수 지급 시기가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 치른 날을 어떻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로 보게 된다. 2번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 다음에 3번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거래계약 체결된 날. 틀렸죠? 대금 지급 완료된 날, 잔금 치른 날 어떻다?
바로 중개보수 지급을 하게 된다. 근데 이런 것도 안 중요해. 한 번도 답을 안 뽑았잖아요. 던져주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박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주 내에서만 어떻다? 무효이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사례 증여, 기타 어떤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수수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반드시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몰라요, 이런 것은. 해서 나중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외울 수는 없어요. 자, 오늘 우리 앞에서 몇 개 공부하셨어? 자, 업무정지, 3인전, 확확, 거거통 있었죠? 6등 과공. 이거 외우셨어? 그 다음에 아까 사이드로 흘러갔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자격정지 사유, 3인 확 써서 6이 거작 등 이렇게 가셨어. 근데 우리 임의적 등록 취소에는 암기 안 하십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비워야 된다고. 지금 다 외울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과태료 해결했었죠. 3년 3천 몇 번 해결했었죠. 이제 조금씩 업무 정지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자격 정지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중에 개설 등록,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만 따로 외우시게 되면 대충 다 아기를 맞출 수 있어요. 해서 행정처분은 한 번에 공부하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치고 여러분 교재 83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자,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 중개했을 때 뭐 나와야 돼? 개, 중, 푸 나와야 되죠? 분양권 나오면 뭐라고요? 개, 중, 푸라고 하는 거. 자, 회사 보니까 계약금, 기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해서 개, 중, 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2번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개, 중, 푸. 자, 이런 식이라고 지금 아까 예를 한번 들었던 건데 이건 문장을 보면 미쳐버려요. 헷갈리는 거야. 자, A라는 회사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금 100만 원, 중도금 3억, 잔금 2억 이런 식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을한테 양도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냈던 돈 3억 100만 원에다가 보증금, 프리미엄 5천을 더한다고 치면은 거래된 넘기는 금액이 결과적으로 얼마? 3억 5천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얻다 을한테 이 금액을 받고 을한테 받고 이 분양권을 넘기겠죠. 그러면 중개 보수란 것도 3억 5천 100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 5억 100만 원 이걸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다 프리미엄을 더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의미는 어렵지가 않아. 근데 문장을 읽으면 뒤져. 그래서 방법이 뭐라고 쉽게 가려면 외우셔야 돼. 분양권 뜻 뭐라고요? 개, 중, 푸. 외워야 된다고. 읽어보지 마시라고. 읽으면 거의 작살나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작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읽어봐. 뭐 한다고 읽어봐. 알았던 것 자체까지 헷갈려버려요. 지문 읽다가 그에게 비슷한 느낌을 주니까 그게 이제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실수가 실력 없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차라리 개종부, 분양권 개종, 분양권 개종, 분양권 개종, 분양권 개종포 이렇게 외워버리면 싸게 먹힌다고. 근데 싹 이렇게 읽어봐. 싹. 그러면 싹 읽어보면 그럴싸하게 느껴진다고. 총 분양 대금의 프리미엄. 맞는 것 같은데? 내 느낌에 이거, 그렇죠. 프리미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뒤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은 이건 암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대한민국 어떤 새끼들도 공부할 때 암기하는 얘기를 안 해. 이해를 하라고 그래. 그건 뒤지는 거야. 바보들의 합창이야. 암기예요. 분양권은 뭐라고요? 개중포. 첫 번째 포인트잖아. 분양권은 뭐가 된다? 개중포.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금방 외워요. 분양권 개중포, 분양권 개중포 몇 번 하면 금방 외운다고. 근데 자꾸 텍스트를 읽으려고 하면 못 외운다고. 개종푸도 못 외우는 주제, 이거를 봐봐요. 개종푸도 못 외워서 버벅거리면서 이걸 갖고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개종푸가 훨씬 쉽잖아, 이 문장보다는. 그잖아요. 쉬운 걸 해야지. 세 글자, 삼음절로 끝내야지. 자, 총수수하게 총대금에다가 이지랄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개종포.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환계약. 큰 쪽이죠? 1번, 뒤에 보니까 큰 나와 있나요? 2번 큰 나와 있을걸요? 3번도 큰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나와도 답 안 돼. 설마 작은 이렇게 내겠어, 유치하게? 내도 답 안 돼. 교환계약 큰 쪽.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가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해서 오른편.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끄트머리 바로 가야 되지. 동일 나오면 무조건 뭐냐? 매매 금액만을 어떻다? 거래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데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의 거래금을 합산하는 금액에서 틀리게 뽑았다고. 동일 기회에 들어가면 어떻다? 매매 금액만을 어떻다? 거래 금액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동일 기회에 들어가면 어떻다? 매매 금액만. 문장으로 나오면 간단해.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갑이 매도일, 을이 매수일, 그리고 을이 임대일, 갑이 임차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매매 금액만 어떻다? 거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동일 기회에 들어가면 다 매매 금액 그 정도로 보시고 넘어가서 84페이지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84페이지 가서 보니까 이제 1번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 이때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어렵지 않고요. 2번도 같은 거가요. 2분의 1 미만일 때는 2분의 1 미만이구나.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3번, 4번, 자 5번까지인가요? 5번까지 묶어서 자 매매 교환은 얼마? 1000분의 9, 임대차는 얼마? 1000분의 8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자, 요거, 자, 주택에 있어서, 자, 중개보수율, 매매 일방, 자, 거래 당사자 일방으로서 받을 수 있는 한도라고 하는 게 매매 교환은 1000분의 9, 임대차는 1000분의 8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 8번 나와 있죠? 묶어서 가야 돼. 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요? 기준해서 사무소 기준, 사무소 기준, 사무소 기준. 자, 이거 나중에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뒤져? 헷갈려? 해서 사기. 이렇게 하십시다. 사무소 기준. 계종부 사기. 아니, 별 의미가 없다고.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헷갈리게 돼 있다고. 계종부 사기. 사무소 기준. 아니, 지금 시험 문제에 답이 됐던 주제를 분석을 하고 있다고요. 사무소 기준을 줄여서 사기 이렇게 외워버리라고. 분양권에 있어서 거래 금액은 뭐라고요? 계중포 이렇게 외웠었고 그 다음에 사무소 기준이 뭐라고요? 사기. 그래서 그 6번 지문 중개 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그러면 끄트머리를 바로 가야 되지? 뭐 기준이라고? 사무소 기준이 돼야 되죠?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 맞죠? 아니 길어지면 끊어 읽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7번 지문 중개 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그러면 끄트머리 가야 돼. 사무소 소재지 가야 되죠. 주택 소재지라고 틀렸죠. 그래서 7번 틀렸고 8번 중개 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끄트머리 자 사무소 소재지가 돼야 되죠. 근데 중개 대상물 소재지 엄청 길어요. 그래서 보기 힘들어. 찾기 어려워. 사기 사무소 소재지. 오늘 계종부 사기 보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85페이지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관한 중개보수 유자 요율 등에 관한 것. 자 1번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의 중개보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게 가서 보면 매자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보수는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자 중개 의뢰인 일방 각각 쌍방에게서 받는다. 최대 한도는 1000분의 9. 3번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의 중개 보수의 한도는 시도조례. 틀렸죠? 옛날 문제 패턴입니다. 주택은 시도조례. 그 다음에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은 국토부령. 자 4번 오피스텔 나와 있죠? 겁나 길게 돼 있는 오피스텔 나와 있잖아요. 오피스텔은 뭐만 창점이 된다고 그랬어요? 임대차. 해서 중개 보수율 얼마라고 그랬어? 1000분의 4. 그래서 마지막 틀렸죠? 지금 교재 85페이지 4번 지문 전용 면적이 어쩌고저쩌고 써 있잖아요. 오피스텔 나와 있잖아. 오피스텔 무조건 오피스텔만 나오니까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거 임대차 그럼 1000분의 4 이렇게 가게 됩니다. 지문 형태로 오피스텔 한번 답을 뽑았었고요. 다시 이제 중간에 관련 기출 문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84페이지부터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의뢰인 일방으로서 받을 수 있는 주택에 있어서 매매 교환은 1000분의 9 임대차는 1000분의 8이죠.
이게 원래는 시도 조례인데 문제를 낼 때 1당으로 낸다고 해서 1000분의 9, 1000분의 8 출제 포인트. 아까 계속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게 이제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이기 같은데요.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을의 일반 주택을 6천만 원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자, 6천이면 거래 금액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6천. 그리고 중개 보수율 바로 나와 있을 거예요. 매매에 있어서 6천은 얼마? 매매 중개 보수율은 0.5% 돼 있죠? 아니, 거기 데이터 나와 있잖아요. 자, 6천이면 0.5%가 주어져 있다고. 그럼 얼마? 30만 원이죠? 6천만 원 곱하기 0.05. 0.5%는 0.05로 곱한다고. 그래서 이게 30만 원. 그 다음에 거기 임대차라고 해서 보증금 1,500에 월차임 30이라고 돼 있죠? 그럼 거래 금액을 계산해 봐야 돼. 보증금 1,500에다가 월차임 30이면 30 곱하기 100 하면 3,000에다가 4,500밖에 안 나온다고. 항상 이렇게 5,000 미만을 만들어줘요. 그래야 재미가 있으니까.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자 지금 1,500 더하기 30 곱하기 70 하게 되면은 2,100에다 1,500 하면 얼마? 3,600이라고 하는 게 거래 금액. 문제를 구성할 때 무조건 5,000 미만을 세팅해 준다고. 너무 쉬우니까. 5,000 이상이 돼버리면 단순해지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임대차의 중개보수율 0.4%로 돼 있죠? 뭐 금액 볼 것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0.04. 그러면 4, 32, 4, 6은 24 해서 24, 2 들어가 4, 32, 14만 4천 원인가요? 어째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나요? 뭐가 문제가 됐죠? 다시 갑시다. 5천 미만은 5천 미만은 0.5구나. 어쩐 산수가 안 맞는다 했어. 해서 0.05 거기 데이터 보니까 0.05 해주게 되면 5, 6은 33 올라가고 5, 35 18만 원인가요? 해서 매매는 30만 원, 임대차는 얼마? 18만 원. 그래서 중개보수율을 잘못 봤었네. 그래서 하여튼 12만 원 차익이다.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문제가 제가 보기엔 제일 무난해요. 한 문제에서 두 개를 다 물어볼 수 있고 그 정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매매 금액, 매매가 얼마? 6천. 중개 보수율이 얼마로 돼 있어? 0.05라고 돼 있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얼마? 30만 원. 그 다음에 좀 거래 금액, 임대차의 거래 금액이 아까 계산해 보니까 3,600. 그리고 중개 보수율이 0.05. 그러면 이게 얼마죠? 18만 원이 나오나요? 그래서 차익이 얼마? 12만 원.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하게 중개할 때 일방 당사자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중개보수 한도는 간단하죠. 많이 볼 것도 없어. 자, 동일하게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된다. 그럼 뭐만 봐야 돼? 매매 금액. 나머지 볼 필요 아무것도 없어. 임대차 금액이 얼마고 뭐 아무 의미 없어. 무조건 매매 금액. 매매 금액 얼마로 주어져 있습니까? 1억 8천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매매 금액 1억 8천으로 주어져 있어요. 여기다 중개 보수 요율 매매에 있어 1억 8천짜리가 5천 이상 2억 미만에 해당이 되나요? 상한 요율 얼마? 0.5%. 그러면 0.05를 곱해야 되는데 거기 한도액 80이라고 되어 있죠? 한도액 80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계산은 90이 나오는데 한도액이 얼마냐? 80이니까 이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80만 원. 네, 몇 번만 연습하면 딱 떨어져요. 중개 보수 계산하는 문제는 계산 문제가 훨씬 쉬워요. 자,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86페이지 가서 관련 기출 문제 볼까요? 자, 이 1번 문제는 사실은 중개사법 문제 중에서 지금까지 8년간의 문제를 봤을 때 제일 더러웠던 문제 되겠습니다. 사안이 너무 복잡해하고 사람들 읽다가 다 갇혀버려요. 자,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X시에 소지하는 주택의 면적의 3분의 1인 건축물. 스톱 끊어가야 돼. 이건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주택이 아니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을 미만이면 어떠서 주택 외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주택이 아니야. 상가야. 그냥 단순하게 상가 이렇게 주택 외 중개 대상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밑에 조례는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볼 필요가 없어요. 주택만 조례를 보는 것이고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은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돼 있었죠?
이건 되게 어려웠던 문제예요, 문제는. 특히 사람들 문제 읽다가 다 그냥 읽어보느라고 밑에 있는 데이터 분석하느라고 세월 다 보냈던 문제. 하여튼 그러다 치고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했다. 개업 공인중개사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한들. 자, 매매 금액만을 어떻다? 거래 금액으로 계산하죠. 동일 당사자 간 동일 기회니까 매매 금액만 어떻다? 거래 금액. 그래서 얼마야? 1억이죠. 1억.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합의한 중개보수는 100만 원인데 이건 별 의미가 없고 그게 지금 아까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관한 중개보수율은 얼마? 0.09죠? 0.9%니까 0.09죠? 그럼 얼마? 금액이 90만 원. 근데 보수 합의가 얼마? 100만 원 했어도 법정 중개보수는 얼마? 90만 원. 그래서 답은 90만 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주택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머리에 터져버렸던 문제야. 이게 너무너무 문제를 어렵게 구성했던 그런 사례, 지저분하게 구성했던 사례 되겠고요. 별 의미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지금 나온 문제는 제일 지저분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좋아하시면 안 돼. 그냥 무난한 7가지 유형. 7가지 넘겠지. 1년에 한 문제 이상 나오니까 나머지 잘 하셔야 돼. 근데 보통 수험생들이 공부하실 때 하여튼 이상한 거 나오면 죽으라고 해요. 그냥 뒤져버리는 거지. 무난한 걸 잘 하셔야 돼. 아까 계중프. 사무소 기준, 사기. 그러니까 이렇게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무난한 것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문제 별 의미 없고 2번 문제 볼까요? 더 이렇게 기네. 오피스텔 나와 있죠? 2번 오피스텔 나와 있죠? 그 임대차 매매입니까? 임대차입니까? 임대차죠? 임대차죠? 그럼 환산 보증금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보증금 2천에 월 차임 25만 나와 있죠? 기표 올 것도 없어. 자, 그러면 스토리가 2천에 자, 2,500이 돼버리죠? 꼭 4천, 5천 미만 만들어준다고. 그럼 이거 아니고, 2천에 보증금 아까 월 차임이 아까 25만 원 곱하기 70을 한 금액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환산 보증. 이 계산이 어려워. 자, 그래서, 자식들이 왜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가만히 있어봐. 헷갈리니까 지금. 자, 5천은 35, 7에 14, 17만 원, 1750 해서 3,750만 원, 3,750만 원 거래 금액이. 맞죠? 네. 몇 년째 풀고 있어도 풀 때마다 이 문제는 가슴이 설레요. 틀릴까봐. 3,750만 원의 거래 금액이라고, 3,750. 중개보수율은 1000분의 4죠? 0.04죠? 0.04. 오피스텔은 임대차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0.04 해서 나머지 알아서 계산해 봐요.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보면은 26회 때인가 구성이 됐었고요. 바로 앞 페이지 가서 그 지문 4번 볼까요? 핵심 지문 4번 보면은 언제 나왔어요? 29회 때 나왔죠? 29회 때 나왔잖아요. 문제 똑같이 보고 베낀 거야. 사례형 문제 만들었다가 오피스텔 하면은 자, 임대차, 중개보수율 이렇게 물어봤던 사례에서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